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거든요. 얘 서로 양쪽으로 다 뒤틀려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크게 볼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 뒤틀림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체 쪽에서 뒤틀렸고요. 이쪽 뒤틀림은 아예 늙은 잎들이 뒤틀렸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 뒤틀린 거는 이제 저온하고 결로피예요. 그러니까 결로하고 저온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을 받게 돼도 잎이 뒤틀리는데 거기다 플러스 결로가 발생이 더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결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공기가 차가운 것도 냉해를 받지만 물이 묻어도 우리가 냉해를 받아요. 사람도. 우리가 젖은 옷 입으면 어때요? 춥고 체온 떨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체도 잎에 물이 묻으면은 환절기에 물이 묻게 되면 냉해를 훨씬 세게 받거든요. 근데 이쪽 보면은 냉해 받아서 이제 결로피에 의해서 냉해와 그러니까 결로도 냉해니까 저온에 의해서 잎이 오그라드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서 주로 그래요. 왜 아래쪽에서 그럴까요? 주로 이유가 결로가 보로 아래 생기죠. 위보다는 아래쪽에 많이 생기죠. 아침에. 왜냐면 위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을 많이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는데 아래는 체온이 안 올라가서 밑에 물방울 많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아래 결로가 생기는 거고. 근데 호르몬 장애 같은 경우는 생장점. 왜냐면은 호르몬이라는 거는 늙은 잎에는 영향을 안 줘요. 새로 만들어지는 이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장점에 피해를 주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저온 장애요, 토마토 호르몬 장애. 뭐예요? 호르몬 장애를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호르몬은 우리가 언제 뿌리라고 했어요? 나무가 건강할 때 뿌리라고 했죠. 저온 장애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거에 나쁘다는 얘기요? 나쁘다는 얘기죠. 저온 장애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호르몬을 뿌리게 되면은 호르몬 장애가 올 확률이 올라가죠. 이런 고온 장애를 받았어요. 지금 고온 장애를 받아 잎이 식물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기다 뿌리면 어떻게 똑같이 장애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를 받게 돼. 내가 농약을 잘못 뿌려갖고 농약 피해를 봤어요. 이때 호르몬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호르몬 장애가 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호르몬을 뿌릴 때는 항상 착과제를 뿌릴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뿌리도록 해야 된다. 이거들요. 정확한 방법으로 건강한 상태에 뿌려야 되는데 여기서 호르몬 장애를 받은 것은 바로 저혈배에 의해서 저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2차적으로 호르몬 장애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호르몬 농도를 규정 농도에 맞게 잘 뿌리세요. 호르몬을 뿌릴 때는 전용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그 다음에 뿌릴 때는 최소 한 나방에 한 번 정도 뿌리지 2번 이상은 뿌리지 마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건 뭐예요? 장애를 받았을 때는 뿌리지 마세요가 맞죠. 이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호르몬 장애라도 어떻게 원인이 다르죠. 아까 전에 전에 했던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호르몬 사용법에 의해서 장애를 받은 거고, 얘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저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호르몬 장애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같은 호르몬 장애라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호르몬 장애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호르몬 장애인지 알아낸 것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B급은 되겠구나 하는데, 호르몬 장애가 왜 났느냐 해서 대처 방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앞에 사람하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거기까지 해줘야 뭐가 돼요? A급이 되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급 갖고는 우리가 조금 성장하기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는 호르몬 장애하고 좀 다른 점은 엽록소가 이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렇게 얘가 보면 잎이 노래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노릇노릇해요. 이런 데가. 근데 요 증상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궤양병 초기 증상도 요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계 초제, 글라이포세이토 제초제 계통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달라요. 그런데 얘는 괴사 현상 있나 없나요? 없죠. 연맥만 노래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타요. 나중에 엽록소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제초제 중에서 어떤 잎이 노랗게 변한 제초제가 있댔잖아요. 걔가 원리가 뭐라고 했나요? 걔가 글라이포세이토라는 제초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엽록소를 파괴한다고 했죠. 그래서 잎이 노래진다고 했죠. 얘도 염소가 엽록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바로 잎이 노래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잎이 노래진다는 건 똑같고 엽록소가 파괴진다는 거 똑같은데 원인은 다르죠. 원인이 달라요. 특징은 글라이포세트 같은 경우는 특정 구역에서 나는가 일부 지역에서 탄증산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얘는 수경재배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얘는 전면적으로 다 발생하거든요. 이건 옆면 살포를 했거나 지압으로 뭘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전 포장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맥이 노란 점이 생기고 증상이 심하면 윗끝이 타고 점이 찍히고 우리가 원인을 봤더니 세균병하고 곰팡이병 예방을 해서 염소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약을 살포했던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왜 염소가 들어있는 약을 뿌렸을까요? 염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염소를 많이 먹으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살포했던 독가스가 살인가스가 바로 염소가스거든요. 염소가스. 염소가 사람한테도 치명적이지만 식물한테도 피해를 크게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염소라는 건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생기면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이죠. 죽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돗물에다가 염소를 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수돗물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 학부 때 미생물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 관련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염소 농도가 위로 넘어가도 안 되지만 아래로 떨어져도 안 돼요. 항상 요 농도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먹으려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6ppm을 써요. 6pp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미생물, 그러니까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이 살아가고 증식할 수가 있어서 사람한테 해로울 수가 있고 또 기준치 이상 넘어가면은 이 염소 성분이 사람한테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아래 편차 이 안에서 우리가 염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 관리하는 사람 유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세균과 곰팡이병을 예방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균과 곰팡이를 죽였어요. 죽일 만큼 농도가 되잖아요. 곰팡이를 죽일 정도의 농도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식물체도 죽일 수 있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세균성이나 이런 거 다 죽이는 걸 뭐라고 할까요? 비선택성 약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를 비선택성 약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염소, 오존, 그다음에 뭐 불소. 이쪽 우리 불소 양치 우리 소독약 뭐죠? 가그린한테 불소 집어넣죠. 왜 집어넣어요? 입속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이려고 넣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비선택성으로 모든 생명체를 모두 다 죽인다. 염소는 엽록소를 막 유기물을 태워요. 과산화수도 뭐예요? 과산화수도 유기물을 태워서 세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죽인다. 우리 여기서 과산화수소 약제를 볼게요. 내가 상처가 나서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발랐어요. 어때요? 시원한가요? 따끈따끈하죠? 왜 따끈거려요? 과산화수소가 나의 세포를 뭐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따끈따끈거려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염소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 쓸 때는요, 뭐 이런 비선택성 약제를 갖다가 그냥 옆면살포한다든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특히 염소가 싸요, 비싸요? 락스 엄청 싸죠. 농약은 어때요? 비싸죠. 농약 살균제 한번 뿌리려면 200평에다 뿌리려고 하면은 최소 3만원 정도 들어가요. 3만원 정도 약간만. 근데 염소약은 한 마리 얼마예요? 그 20리터짜리 한 통에 5만원이죠. 5만원. 2, 3만원. 그러면 그거 가지면은 뭐 몇 년 쓸 거예요? 완전히 싸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비싼 살균제를 사용하고 염소계 락스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거는 비선택성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엄청 흘러다녀요. 뭐 락스를 몇 프로 타서 뿌리면 좋다더라. 과산화수소를 물에 섞어서 뿌리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농약회사도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식물한테 곰팡이를 죽일 정도 되면은 토마토에도 오이에도 피해를 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도 연맥이 노랗게 변했죠. 이렇게 뭐해서 엽록소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엽록소를.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심한 경우에는 연맥이 진짜 타서 시커멓게 변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인계 살충제로 인한 입이 타는 증상인데요. 보게 되면은 선충편이라고 해서 토양이 처리하는 이제 선충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잎이 이렇게 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 선충편만 그런 게 아니라 유기인계 약제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유기인계 약제들 중에 토양 처리할 약제들이 있는데요. 유기인계 약제를 뿌리고 나면은 환기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가스가 나와서 잎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인계 그 살균제를 뿌실 때는 상당히 주의해서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런 가서 심었는데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냄새가 이상한 무슨 쏘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쏘한 냄새들이 있거든요. 약간 자극적인 냄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낫게 해줄 경우는 바로 이 유기인계 약제 피해를 의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다할 거는 이제 병해충 진단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지난번에 안 오신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피해를 볼게요. 일단은 여기 꽃이 어때요? 죽었죠? 죽었는데 이 꽃은 바로 잿빛곰팡이 피해로 보여요. 근데 잿빛곰팡이 온 게 아니라 제가 대전으로 볼 때는 역병에 의해서 꽃이 죽고 잿빛이 2차로 감염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잿빛곰팡이로 불려야 돼요? 역병으로 불려야 돼요? 역병으로 불려야 되겠죠. 잿빛곰팡이는 2차 감염이고 1차 감염은 역병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럼 역병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그럼 역병이 왜 왔을까를 봐야 되죠. 역병균은 1학기 때 배웠죠. 뭐예요? 물을 엄청 좋아하고 꼬리가 달렸다고 했어요. 물을 헤엄쳐 다닌다. 물속에서 역병균은 헤엄쳐 다닌다. 그만큼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요 개폐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이 빨간 선에서 이 개폐기가 딱 멈추게 되면요 비닐을 이렇게 말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세요? 물방울이 계속 뭉쳐 있다가 이게 딱 멈추게 되면은 탁 하면은 탁 흔들리면서 물이 바로 수직으로 낙하해 버리거든요. 그럼 어때요? 바로 요 자리에 공교롭게도 화방의 위치가 위치하게 되면은 꽃에 역병이 걸리고 역병에 의해서 꽃이 죽은 다음에 바로 잿빛곰팡이에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 컨설팅을 할 때 이거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은 잿빛곰팡이입니다 하면은 뭐예요? C급도 안 되는 사람이죠. 잿빛곰팡이가 맞는데 이게 잿빛곰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잿빛곰팡이긴 한데 역병이 아니라 2차 감염입니다 하면은 뭐예요? 이제 대충 찾아갔죠. 그러면은 역병균의 특성은 뭐예요? 물을 좋아하는 놈이고 그러면 얘가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서 그 물은 바로 개폐기가 멈춘 자리에서 물이 떨어져 생긴 물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폐기의 위치를 옮겨야 물이 덜 떨어지게 해줘야 우리가 이 병을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역병약을 아무리 뿌려봐야 잿빛곰팡이 약을 아무리 뿌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때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증상은 뭐다? 눈으로 보이는 증상은 잿빛곰팡이 한 벌 더 들어가면은 입마름 역병 한 벌 더 들어가면 뭐예요? 결로에 의한 물방울 낙하 피해라고 하죠. 결로에 의한 그러니까 구조물에 생긴 물방울이 지상으로 낙하되면서 생긴 피해를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우리가 이 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 온실의 구조물을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하든지 물방울이 꽃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스팟 컨설팅이라고 해요. 가서 이제 역병이 심했는데 왜 꽃이 떨어집니까? 하면은 그래서 꽃이 얘는 역병에 떨어졌죠. 꽃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꽃을 봐요. 이게 과경 보세요. 이거 과경이라고 하는데 과경 두께를 보세요.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이 두껍다는 얘기는 이 나무는 이 과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된다. 충분히 됐는데 왜 꽃이 떨어질까? 내가 충분히 과업성도 하고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꽃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내가 나무가 떨어뜨린 게 아니죠. 어떤 외부 환경, 외부 충격에 의해서 꽃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식물 자체가 꽃을 떨어뜨리거나 과일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병원균에 의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 병원까지 올라가 보면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 꽃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컨설팅을 하려면은 보고서 쓸 때 이렇게 되죠. 병은 역병의 2차 감염이고 역병은 바로 구조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로수가 낙하돼서 들었다. 그래서 이런 온실은 우리가 온실의 구조를 변경해서 물을 수꽃 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정도로 해서 보고를 쓰게 되면은 하나의 한 편의 컨설팅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들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잿빛곰팡이라고 보이는데 이 잿빛곰팡이는 죽은 조직에 물방울이 맺혀 생기거든요. 이 죽은 조직은 뭐예요? 다시 이 죽은 꽃, 착과가 되면 꽃이 죽잖아요. 그 착과된 꽃이 있고요. 요게 물방울이 생겨서 바로 이제 잿빛곰팡이가 온 것인데 바로 요 커튼. 여기는 괜찮은데 이 커튼의 위 아랫부분에서 주로 잿빛곰팡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여기에 물방울이 공교롭게 과일에 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계팩에 멈추면서 떨어진 물에 의해서 수축돼 떨어진 물에 의해서 바로 잿빛곰팡이가 대량으로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잿빛곰팡이 꽃 보면은 보온달걀 꽃이 끝부분이 토마토 화방과 만나지 않게 관리하고 결론은 물이 떨어져 죽은 조직은 제거하여 다른 병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뭐냐면은 요거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단 보온달걀 커튼 위치를 변경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렇게 죽은 꽃 나무들 있죠. 열매들 있잖아요. 이 과일을 제거해줘야 여기도 포자가 발생하지 여기서는 포자 또 나오거든요. 포자가 나와서 공기 중에 잿빛곰팡이 밀도를 증가시키면은 환경이 조금만 더 불량해져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과일을 따서 전부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수확하려고 팔려고 과일을 따서 내보내는 거는 즐겁기라도 하죠. 그래서 돈이 드니까. 얘는 뭐예요? 이 죽은 과일을 전부 따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떨어뜨리면은 잿빛곰팡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위치 변경, 두 번째가 과일의 제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쥐머너리에서 온 피해인데 이거는 아주 드문 사례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세도 쪽으로 알고 있는 공주구나. 이게 지금 공벌레가 있고요. 그 지면들이가 있는데 공벌레는 공처럼 말 수 있고 지면들이는 말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지면들인 줄 알았더니 공벌레랑 지면들이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다른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공벌레는 뭐예요? 공처럼 많은 거, 지면을 말리지 못하는 거. 근데 지면들이는 흐린 잿빛인데 국벌레는 진한 잿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지면들이가 이제 이 사람이 퇴비를 많이 넣었는데 퇴비가 너무 많이 넣어서 버섯이 날 정도로 퇴비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물을 많이 들어갔고 또 습해요. 지하부가. 그런 상태에서 이 지면들이 대발생했는데요. 지면들이는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유기물에 있는 미생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놈들이 밀도가 증가하면은 토마토를 식물을 가해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피복비를 벗겨서 토양을 건조하게 만들면은 쥐며느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쥐며느리가 습하면 잘 사니까 건조하게 만들면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하게 만들고 두 번째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런 미숙퇴비를 토양에 과도하게 넣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쥐며느리 피해가 보시면은 왜 이렇게 피해를 주더라. 저 이렇게 갉아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노래개의 피해인데 이건 부여거든요. 동사리에서 부여 세도에서 있던 사건인데 이건 지금 볼게요. 이런 노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기를 분석했더니 저희가 부탁하고 이제 노래기 전문가한테 맡겨봤어요. 했더니 고온가방 노래기라는 이제 벌레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뿌리를 가해하겠는데 2차 피해로 시드름병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 크게 갉아먹는 건 아닌데 이 노래기가 그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으면 상처가 발생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시드름병이나 품마름병이 들어가서 지하에 병을 발생시키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투가 되어갖고 물이 많았던 곳이고요. 유기물도 많고 그래서 발생을 했던 곳이고, 이거는 이렇게 원래 식물한테 토마토한테 오이한테 피해를 준다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벌레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서는 병을 발생시키기도 하더라는 거 이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알락시엄 노린재라는 이제 노린재거든요. 근데 노린재가 토마토를 원래 가해하진 않아요. 근데 가을철에 가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당진 씨의 이제 더 발견된 사건인데 보시면은 과일에 보면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생겼죠. 이렇게. 얘는 주로 콩을 가해하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봤더니 이렇게 물집이 잡혀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 토마토를 물을 벌레가 없어요. 그렇게 과일을 물을 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게 알락시엄 노린재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것들은 바로 주변에 콩이나 옥수수를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곤충의 입장에서 볼게요. 나의 먹인 콩과 옥수수가 있었는데 이걸 제거했어요. 그럼 나 어디로 가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요? 아직 싱싱하게 살고 있는 토마토의 온실로 들어왔겠죠. 그럼 토마토 온실로 오면 뭐예요? 얘들이 맛은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라고 원래 얘는 콩을 이렇게 과일 콩을 되게 부침을 박아서 쭉 흡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토마토를 이렇게 흡집하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이런 것도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토마토가 죽는 건 아니지만 토마토 가격을 그대로 못 받겠죠, 이것들이요. 얘는 토마토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봐도 찾아보면은 뭐 파프리카나 고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해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2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까 노린재라든가 쥐며느리 피해, 알락산 노린재 피해 같은 경우는 아주 주요 피해가 아니고요, 아주 극히 드문 사례거든요. 근데 극히 드문 사례들도 발생을 하더라, 벌레들은. 왜냐, 벌레들은 내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뭐 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배고프면 뭐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풀뿌리캐다가 끓여갖고 죽 끓여 먹었죠. 피죽이라고 끓여 먹었잖아요. 아무튼 그럼 이 이놈 벌레들도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뭐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되게 드문 사례인데요. 보통 우리가 뿌리 역병은 토마토 이거 볼게요. 지금 토마토 역병이 발생했는데요. 이상하게 토마토에서 역병은 잎마름 역병이라고 해서 잎으로 역병균이 침투해서 줄기를 타고 과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 망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토마토에서 역병은 잎마름 역병. 이름 자체가 잎마름 역병이잖아요. 잎마름 역병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잎으로 들어가서 잎을 괴사시켜 놓고 줄기로 간 다음에 과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잎과 줄기는 멀쩡하고 과일에서만 발생했어요. 과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잎마름 역병과는 다른 꽃에서 발생하는 역병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토 인페스턴스 캡사이시라는 우리가 이제 병명을 분류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과일에서 발생하더라. 우리 고추 역병 보셨죠? 고추 역병 어때요? 뿌리를 가해하죠. 과일도 일부 가해해요. 잎은 건드려 안 건드려요? 잎은 안 건들죠. 그래서 이 병증을 봤더니 왜 보면은 토마토에서 발생하지 않는 토마토의 그러니까 그 고추에서 발생한 역병이 왜 토마토에서 나왔을까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바로 수막재배요. 수막재배가 뭐예요? 수막재배 아시는 분? 수막재배 아는 분 다 모르죠? 수막재배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프링클러가 있었고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물을 흘리면 어떻게 해요? 물막이 이렇게 생기겠죠. 물의 막이. 그러면은 이 지하수거든요. 지하수가 15도씨라고 쳐요. 그러면은 온실 내부가 난방을 안 해도 따뜻하겠죠. 근데 온실 안에가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 온실 내부가 습도가 거의 100% 육박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복사열이 아니에요? 복사열이 아니죠. 그럼 어때요? 식물체 체온은 낮아요. 식물체 체온이 낮고 공기만 따뜻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왕창 맺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원래 토마토에서 있어도 안 되는 바로 역병이 발생하더라. 토마토에서는 원래 발생하지 않았던 역병도 발생하는, 환경이 아주 나빠지거나 이상한 환경이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저희 이제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나 뭐 이렇게 하시는 과채료 재배하시는 분들, 딸기까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수막으로 난방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요. 수막으로 농사 지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수막 제어라는. 우리의 습도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한데, 온도만 어떻게 버틸 수 있어도 습도 제어가 전혀 안 돼갖고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에너지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다른 피복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에 의해서 수확이 감소되고 나면은 실제로 소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막 돌렸을 때 오는 특별한 상황인데, 실제로 수막을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부여같이 주산 다니는 수막을 안 돌려요.
근데 이게 수박 돌리는 사람도 어딜까요? 누가 돌릴까요? 수박을? 주산단지가 아닌 사람들. 근데 주산단지 사람이 돈을 벌까요? 주산단지 아닌 사람이 돈을 벌까요? 주산단지 아닌 사람들이 돈을 못 벌지. 많이 벌. 주산단지 사람들 돈을 훨씬 벌어. 세속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임천이나 이런 데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은 수박을 돌릴 정도면은 다른 거 얼마나 아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우리가 난방도 해야 되지만 온실내 습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수박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습도 조절이 절대로 안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온실내를 거의 100%로 우리가 습도를 맞춰가는 거라 지금은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수박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농사를 포기했거든요. 왜 포기했을까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다 포기했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게 수박 재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막는데 요즘도 유튜브 가보면은 수박 해갖고 뭐 난방비가 2,000평 했는데 100만 원 나왔다는 200만 원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수박 재배에 또 하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습도 제어도 있지만 우리 공익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 오염오시고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계속 뺐잖아요. 하룻밤에 한동 하는데 몇십 톤 쓰거든요. 몇십 톤을 쓰면 지하수가 비겠죠. 공간이 비게 되면 거기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박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지하수가 원래 개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익 거지. 근데 너무 막 남발했었더라. 근데 결국 농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지도 할 때 수박 난방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내가 답답한 게 시골센터에서 수박 재배를 또 보조사까지 나가고 있더라고. 와 진짜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 볼게요. 수박 재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딸기 갖고 좀 얘기해 볼게요. 딸기 이제 방송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제피곰팡이로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사실은 난방 하시고 하신 분들은 제피곰팡이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 한 100개 따면 한두 개 있는 정도? 근데 수박 돌리신 분들은 100개에서 한 80개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수박 돌리면은 온실내 습도가 100%가 되고 온실내 습도가 100%는 뭐가 나와요? 일액이 나오고 결로도 나오지만 일액도 나와요. 결로 일액 생기면은 제피곰팡이 특히 그 뭐죠? 일액 나오면은 제피곰팡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게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 제피곰팡이가 옛날에 많았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일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일액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이도 제피곰팡이가 많이 줄었어요. 오이도 과거는 일액 나오게 키웠는데 지금은 일액 나오게 키우지 않아요. 일액이 사라지면서 제피곰팡이 사라진 건데 만약에 이 수박을 돌리게 되면은 무조건 일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 수박 돌리면 무조건 나와요. 일액이. 그러면은 제피곰팡이로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피곰팡이 쓰기도 하고 또 잎에 과일에 물이 많이 받으면 역병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뿌리 역병 하나가 제가 발견했던 건데 이거는 공주 수박 재배한 사람이었고요. 얘는 실제로 이제 뿌리가 역병이 와서 죽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이었는데 처음에 무름병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름병인 줄 알고 가봤더니 무름병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줄기가 검게 변하고 뿌리를 보면 뿌리가 썩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죽어 있길래 그러니까 저는 무름병인 줄 알고 잘라보니까 무름병 안에가 녹아버려 있거든요. 무름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분리를 해봤더니 바로 뿌리역병, 그러니까 임페선스 파이토프토라 임페선스 캡사이시. 그러니까 파이토프토라는 뭐냐면은 식물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식물 파괴하는 고추, 그러니까 캡사이신 고추라는 뜻이고 고추를 파괴하는 병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왜 왔을까? 원래 고추에서 왜 오느냐? 고추에서 오는 뿌리역병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면 고추는 어때요? 바깥에 있죠. 지하부가 습해지고 나면은 거기서 뿌리에 역병이 붙어서 오는 것이 바로 뿌리역병이에요. 고추에 오는. 그런데 토마토에서는 온실 재배이기 때문에 거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왔고 제가 그 배지를 안 해놨네. 배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수경재배에서 한 번 봤거든요. 뭐냐면은 배지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배지가. 근데 여기가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배지의 구멍, 배의 꼴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다 안 뚫고 여기다 뚫었네요. 여기다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여기에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보였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닿아버리니까 여기서
뿌리에 역병균이 붙어갖고 여기서 뿌리에 역병균이 타고 들어가서 역병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뿌리 역병이니까 뿌리 역병을 관주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역병까지 진단이 있으면은 배액구를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요. 다음부터는 하실 때 원칙,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칙을 하나 정해놨는데 바로 배액구라는 것은 배지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스패 및 설치해야지만 이제 스패 및 병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실마다 배액구가 잘못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배지의 모양이라든가 그 구배에 따라서 배액구 위치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새로 배지를 놓고 포습을 할 때는 항상 배액구 위치를 스스로 조절해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배액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하기 힘들잖아요. 다 외국인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배지를 10,000개 깔았으면은 10,000개 깔을 필요는 없고 한 23,000평이라고 하면은 23,000개, 23,000개 아니라 한 5,000개, 6,000개 깔았단 말이에요. 5,000개, 6,000개 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지를 들어박았고 배지가 무거우면은 배액구를 다시 조정해서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실제로 사람이 배액구 이렇게 보잖아요. 배액구를 뚫을 때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저는 니은자로 이렇게 아래까지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뚫는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를 꾹 찌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배액이 고여요.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니은자로 꺾어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내가 외국인들한테 니은자로 꺾기 시켰어도 외국인들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제 날 덥고 힘들 때 특히 7월달에 이걸 니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정신이 조금 해이해진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은 구멍을 이렇게 잘못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지가 무겁게 있잖아요. 그럼 무거운 거는 내가 이런 펜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배지에다가 X표를 탁 쳐갖고 무거우면은 X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구멍을 다시 뚫고 또 하나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뭐냐? 얘는 배지가 가벼워. 이거 물이 안 찬 거예요. 물이 안 찬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루로 물을 배양액을 담아서 다시 고기를 채워주고 나서 얘가 왜 물이 안 들어갔나? 봤더니 드리퍼 하나가 막혀 있어. 뭐 어때요? 물이 남들보다 4분의 3만 들어간 거죠. 그럼 드리퍼를 교환해 줘야 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식 초기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배지의 정식구만 제대로 확인해도 이런 뿌리역병이랄까 병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지하부의 병의 근원이 지하부의 습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배액구만 잘 뚫어도 이 습해를 상당히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무름병인데요. 3월달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들을 가보니까 바로 이제 이 줄기가 무른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줄기가 무른 것이 문제일까를 봤더니 이 줄기가 무른 것도 문제지만 바로 과일에서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이 무름병이라는 거는 이게 어이니아라는 세균이에요. 이 어이니아라는 세균은 굉장히 땅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흔한 엄청 흔한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공중에 비산돼요. 뭐와 함께? 먼지와 함께 흙과 함께 비산했다가 비질에 붙어있죠. 붙어있다가 바로 이제 환절기 때 되면 결로가 생기면서 그 물이 아래로 낙하되게 되거든요. 그럼 낙하될 때 그 세균들이 묻어있는 세균들이 바로 줄기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줄기를 보면 잎을 따고 저격을 하고 물을 잎을 따게 저격을 하고 겨선을 따르게 되면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로 이 물이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요. 그럼 줄기가 물렁물렁해져. 그리고 나중에 괴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일로 가면은 과일로 세균이 가면 어떨까요? 그 안으로 물이 과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갈 때 세균과 함께 같이 갔다. 그럼 과일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속이 썩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선별할 때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들이 먹을 때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전화가 오죠. 이제 썩은 토마토 팔았다. 다 연락이 오죠. 누구한테? 이마트 연락이 가. 이마트에 사간 사람이 이마트에서 그 담당자 전화가 가면 이마트 담당자가 다시 벤더한테 연락이 가겠죠. 니네 갖고 온 거 썩었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벤더가 누구네 건가 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끊기거나
가격을 못 받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놈이 이렇게 무릎병 걸리는 게 빨리 죽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문제는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릎병에 걸렸는데 요놈이 살아서 2달을 가버려. 그럼 어때요? 다 따잖아요. 다 따면 어때요? 다 썩은 과일들이 갈 확률이 높아지죠. 여기서 주의점은 내가 5kg 상자에다가 200g짜리를 약 25개를 넣어서 5kg 만들었어. 근데 거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어. 뭐예요? 그거는 썩은 거죠. 만약 10박스가 있어. 10박스면 몇 개요? 200개가 들어가죠. 250개 들어가죠. 250개 중에서 2개가 썩었어. 그럼 10박스 중에 2개가 썩으면 어떻게, 2박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썩은 토마토 파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트로 가면은 저거 다 물어줘야 돼요. 저 운송비까지 싹 물어줘야 돼요, 싹. 그래서 이것들. 왜냐면 저희 애엄마가 옛날에 뭘 샀는데 뭐 왔대. 근데 왔는데 열어보니까 곰팡이 펴 있어. 그러면은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전화 사진 찍어서 바로 보냈네. 그랬더니 쿠팡에서 뭐 샀는데 곰팡이 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쿠팡 다시 보내줘야 되고 새 걸로 보내줘야 되고 그건 다 날아가고 배송비 다 나가고 그거 안 가져가. 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회수해 가라고 밖에 놔놨는데 안 가져가는 거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처리하더라고. 다 비용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무릎병은 또 진단이 중요한가요? 진단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 뭘 알아야 돼요? 결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찾을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알아야 될 정보가? 내가 물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닐을 안 갈아서. 그런데 내가 막을 방법이 없죠. 이 작기가 끝날 때까지. 왜냐면 작기가 끝나야 온실을 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요거 찾아갖고 뭐 해야 돼요? 보는 즉시 바로 다 제거해야 되겠죠. 요것만 일단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컨설턴트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봤던 사람 같으면은 옛날에 얘기를 할 텐데 SOS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좀 와주세요. 가봤어. 그러면은 일단은 해줄 게 뭐예요? 다음 작기 끝나면 반드시 피복제 가르세요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보이는 즉시 다 잘라갖고 해주지 마세요. 여기서 과일 땄다간 당신 작살납니다. 다 잘라버리세요. 보이는 대로 하셔야 되겠죠. 이것들을. 그러고 나면은 잘라내는 게 손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크레인 걸릴 거라 생각하면은 훨씬 이득이 되겠죠.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중요하다. 이것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구조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병도 알아야 되고 생리장애도 알아야 되고 식물의 습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뭐도 알아야 돼요? 시장 가격도 알아야 돼요. 농자재 가격도 묘값이 얼마인지 비료값이 얼마인지 농약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머릿속에 계산해갖고 야 이거 뽑아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궁에 걸렸단 말이에요. 맥구라 걸렸어. 이거 잘라내면은 내가 볼 때 노궁에 심하게 걸린 거 잘라내고 약을 2번만 치면 될 것 같아. 그럼 약값이 한 20만 원 들 것 같아요. 전체 치는데. 근데 노궁에 걸린 놈을 놔둔 상태로 내가 약을 뿌리면 3번을 뿌려야 돼. 그러면 약값이 한 30만 원 나올 것 같아. 약값만. 그러면은 볼 때 내가 5폭인데 이거 해봐야 한 폭에 15,000원이라고 쳐봐야 75,000원이야. 그러면은 75,000원을 버리고 약값을 30만 원 아끼는 게 22만 5천 원 내가 이익이죠. 거기다가 인건비도 한 번 약을 들치게 되니까 내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노궁에 심하게 색깔이 있는 거는 제거하는 것이 얘를 살리는 것보다 이득이죠. 그러니까 노궁해를 방제 요소가 아니라 방제는 해야 되는데 방제를 할 때 어떻게 방제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가? 이 사람한테 이득인가?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약을 3번 칠 건가 2번 칠 건가 2번 정도 칠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치는 것이 제거를 하고 약을 치게 되면 2번만 쳐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2번 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좋은 컨설턴트는 그러니까 노궁인데 어떻게 방제 요소가 아니라 노궁인데 어떻게 방제를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까지 얘기가 돼요. 내가 들어간 비용은 높은데 이익되는 게 적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약을 칠 때도 경제성 있게 약을 친다. 그 다음에 이제 궤양병을 보이는데요. 궤양병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요. 이 궤양병을 보게 되면은
EFP 이렇게 타죠. 이렇게 타요. 어떻게 보면 꼭 결로피에 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궤양병은. 근데 결로피하고 다른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궤양병과 결로피에는 유사점이 많은데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로피에는 결로가 몇 포기만 걸리나요? 동시에 한 줄 전체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로피에는 딱 봤을 때 덩치가 커요. 엄청나게 넓은 구역에 동시에 걸려요. 이 궤양병은 어때요? 전염성균이기 때문에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해서 잠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10포기, 20포기, 30포기, 100포기 쭉 나가요. 천천히 나가죠. 그러면은 이 증상을 봤을 때 결로피해를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는 궤양병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는 궤양병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궤양병이 걸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쭉 따라가요. 처음에 여기 걸렸다가 뒤로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또 보면은 결로피해 같잖아요. 꼭 이렇게요. 결로피해처럼 이렇게 타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일이 이렇게 하얘져요. 그 다음에 또 이 과일 줄기 같은 더덩이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쪼개지기도 해요. 이렇게요. 줄기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궤양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결로피해인지 궤양병인 피해인지는 현상 갖고는 아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표시가 확 나는데 자세히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표시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전체 포장에서 많이 걸렸으면은 한 번에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결로피해고 한 일주일 보름에 거쳐서 서서히 발생한다고 하면은 바로 궤양병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궤양병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종자전염이에요. 그러니까 궤양병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얘는 북미에서 나오는 그 세균들인데 북미에서 있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궤양병들은. 이 궤양병균들은 특징이 종자전염이 제일 강하고요. 종자에서 묻어오거든요. 그리고 종자에서 왔는데 그러면 토마토는 우리가 키울 때 내가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육묘를 해오나요? 보통 육묘를 많이 해오죠. 그러니까 종자로 발생했는데 육묘장에서 대발생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특히 육묘할 때 실생묘가 많을까요? 전목묘가 많을까요? 전목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왜 그래요? 종자전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자에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0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을 키워서 접목을 하려면 어때요? 칼로 상처를 줘서 이 칼을 갖고 20포기, 30포기를 접목하면 어떻게 돼요? 이 20포기, 30포기가 다 궤양병이 걸린 상태로 나타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궤양병 같은 경우는 실생보다 전목묘에서 더 피해가 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다른 건전주로 이전된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접목할 때 상처 날 때 옮긴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잎을 땄어요. 내가 잎을 땄단 말이에요. 잎을 따고 그 손으로 딴 걸 만졌어요. 어떻게 돼요? 또 전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잎 따는 행위를 통해서 상처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손에 세균이 붙고 다른 나무에 상처를 주게 되면 또 옮긴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궤양병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궤양병 딱 궤양병으로 의심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가서 포장 딱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궤양병 거의 궤양병인 걸로 확인된 것 같고 내가 진단까지 가요. 왜 궤양병은 종자에서랑 육묘장에 껴있기 때문에 확실히 진단이 된다면 얘기를 줘야 돼요. 근데 의심될 때는 일단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현장에 갔는데 궤양병으로 의심된다.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해야 돼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기구를 소독하세요. 장갑 전부 다 교체, 칼 전부 다 소독약으로 전부 다 소독하라고요. 일단 그래놓고 관찰해서 궤양병이 있는 구역은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고요. 궤양병이 없는 구역에서만 옷도 새로 갈아입고 작업을 하라고. 그 구역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궤양병이 확진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뭘 할까 결정을 해요. 만약에 정식 초기다. 심은 지 한 달 됐다. 어떻게 할까요? 새로 심읍시다. 오이, 그러니까 토마토 심지 말고 오이 심으라고 그때요. 왜요? 오이는 궤양병이 없으니 궤양병 발생하고 나면 새로 오이를 심으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안전한 놈이잖아. 우리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안 나고 끝까지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컨설팅의 가장 기본은 사고 내지 말자. 그렇죠? 사고만 내지 말고 끝까지 가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고만 내지 않고 농사 끝까지 있으면은 우리가 먹고,
그러면은 하고 뭐죠? 이게 투자하고 남아요 돈이. 먹고 사고 그러니까 먹고 살고 남는 돈이 생겨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게 갔을 때는 사고 났을 때 내가 한번 손해 보게 되면은 몇 년간 손해를 크게 피해를 보거든요. 몇 년간 내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궤양병으로 진단되면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건들지 마세요. 의심되면은. 두 번째 궤양병으로 진단이 확실히 되고 나면은 사망이다 지금. 그러면은 내가 1, 2하방을 먹고 끝낼 것인가? 1, 2하방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어때요? 한 달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묘를 빨리 맞춘 다음에 내가 한 달 후에 이걸 먹고 수확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심은 지 한 보름 만에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과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확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3월 달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심고 나서 내가 6월이면 작기를 끝내야 돼. 그러면은 그냥 끌고 가되 조심해서 내가 병 걸리는 대로 약을 뿌려가면서 먹고 가는 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떤 방법이 가장 경제성이 있느냐를 찾아서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풋, 아웃풋. 당신을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하방까지는 전체 중에서 한 7, 80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가격은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한 5,000원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화방을 곱한 다음에 5,000원 곱한 다음에 이 정도면 수익이 얼마인데 이걸 뽑아내고 땅을 심었을 때 수익은 얼마나 날 수 있다를 보여주고 나서 내가 만약에 뽑아내고 오이를 심는 것이 돈이 더 되고 괜찮을 것 같으면 오이로 가는 거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토마토를 2단, 3단 먹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 진단이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죠? 우리가 식물 병 공부할 때는 병 진단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뭐가 중요해요? 병 진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까지 가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을 때 손해가 덜 날 것인가를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이라는 거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병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해결 방법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손실이 적은지를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은 건전지로 이동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작업을 중단시키고 접촉전의 힘으로 쉽게 되니까 기부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봉수화제에 스트레토마이신을 뿌리라고 하는데 특히 스트레토마이신을 뿌리게 돼 있거든요. 스트레토마이신을 뿌리게 되면은 병의 진전 속도가 좀 늦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수확이 내가 보니까 5화방, 8화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화방, 8화방 키웠다는 얘기는 수확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돼요? 뽑아내는 게 아니라 스트레토마이신을 뿌려가면서 번진 속도를 최대한 늦춰가면서 수확을 최대한 하는 것이 더 경쟁적인 기회들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징그럽죠? 예. 이게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고추에 주로 많이 오는데 토마토 스팟 밀트 바이러스 TSW 그러니까 토마토에 오는 바이러스병이래요. 근데 스팟. 근데 고추에서 왔죠. 왜 고추에서 왔을까요? 원래 고추를 더 좋아해요. 근데 피해는 토마토에 더 크게 줘요. 그래서 우리 고추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TSWB 저항성 고추를 많이 식품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추를 좋아하고 토마토에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왔을까요? 지금 이거 토마토에 오는 과일에 오는 이런 TSWB 증상이고 잎에 온 토마토 TSWB 증상인데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토마토의 수확이 불가능해요. 아까 TY LCB 같은 경우 황화인말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과일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과일 수확량이 줄어들었지. 얘는 색깔이 이런 거 볼게요. 여기 여명아, 너 이거 사서 먹을래? 아니요. 안 먹지, 못 먹지. 못 먹어 이거. 얘는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것들에서. 그래서 TSWB가 걸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서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고추에서 발생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왜 걸렸나 볼게요. 지금 서산이었는데요. 인근에 누가 고추를 몇백 포기 심었대요. 거기서 이제 먼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서 내가 오실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들.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 30m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병주를 전부 다 제거하고 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고추밭에도 약 뿌리고 다음번에 해야 될 거 뭐예요? 다음 작기부터는 고추를 심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이제 되게 친하신 분인데 계룡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온실에서 10동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동에 한 주를 고추를 심으셨네. 10동을 다 뽑아냈어요. 이게 걸려가고요. 그러니까 토마토에는 기본적으로 벌레들이 싫어요. 총체벌레가 특히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죠. 아까 그 방패벌레 있잖아요. 방패벌레. 그 방패벌레가 원래 토마토에 와야 하나요? 안 오고 콩에 노린재가 콩을 먹고 옥수수를 가해야 되는데 콩과 옥수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실로 들어와서 토마토를 가해했죠. 얘는 TSW는 원래 토마토를 가해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인근에 고추가 있으면 고추에 증식해서 고추밭에서 내 온실로 올 수가 있겠죠. 밀도가 증식하게 되면. 일단 모든 벌레들은 밀도가 증식해서 자기한테 살기가 좀 힘들어지면 옆으로 계속 이동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고추밭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TSW보다 진단이 아니라 이게 왜 걸렸는지 인근을 찾아서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아니면은 총체벌레를 좋아하는 주변에 식물들이 있으면은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그걸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또 시간을 넘어버렸네요. 시간을 넘어버렸어요. 5분만 했다 할게요. 5분만 하고 40분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3분이니까 8분까지 들어오시고 지금 왜 나 근데 겁나 들어왔거든.
네. 아유, 이걸 안 껐네.